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 모의 사전투표 체험을 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선거의 소중함을 알려주는 행사였는데요. 그 반짝거리는 선량한 눈빛의 아이들에게 선거란 무엇이라고 가르쳐야 할까요? 너는 정말 나쁜 사람이야. 네가 되면 우리 반 쫄딱 망할 거야. 이렇게 싸우는 거라고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어른들 가르친 대로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3월 13일입니다. 한 주의 중간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거가 이제 28일 앞으로 딱 4주 앞으로 다가왔어요. 뭐 선거하면 이 공약, 뭐 유세 이런 거 다 중요한데 이걸 빼놓을 수 없을 거예요. 무엇일지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달려간다. 너나 하나 나 국민의 힘 든든한 이꿈 나나 너나 국민의 힘 함께 가보자. 퇴근하고 싶어요. 2번 너무 좋아요. 국민의힘 이제 모두 다 바꿀게요. 더 좋은 세상 만들어가요. 국민의힘. 아니 하재근 평론가님, 한동훈 위원장이 뭐 트롯 경연대회 나가고 그런 겁니까 지금? 왜 그런 지금 거예요? 선거철이 됐으니까 선거송들이 이제 나올 때가 된 건데 국민의힘이 선거 로고송을 발표를 한 겁니다. 근데 선거 로고송이 가장 사랑받는 장르가 트로트거든요. 왜냐하면 트로트가 가장 다양한 계층의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고 뭔가 단순하고 경쾌하고 그러다 보니까 트로트 장르가 지난 21대 총선 당시만 하더라도 그 선거송 상위 10개 곡 중에서 8곡이 트로트였었거든요. 진짜요? 올해도 트로트가 많이 사랑받을 것 같고 네. 이번에 국민의힘이 2곡을 발표했는데 하나는 김호중 씨의 너나 나나 네. 또 하나는 이희경 씨의 칼퇴근 2곡의 트로트곡입니다. 네. 이걸 이제 가사를 바꿔서 네. 너나 나나 같은 경우에는 뭐 너나 나나 국민의힘 이걸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거예요. 네. 또 칼퇴근 같은 경우에는 퇴근하고 싶어요. 2번 너무 좋아요.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는 건데 네.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발표 안 했거든요. 그래요? 조만간 트로트곡을 중심으로 로고송을 선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 근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긴 할 것 같아요. 로고송, 트로트가 신난다 하더라도 손정혜면서 아무 트로트나 막 가져다 쓸 수 있고 막 그런 거예요? 아니죠. 저작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작권자, 보통은 이제 작곡가, 작사가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그래요? 그리고 저작권에 대한 대가, 이용 대가도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거 로고송 사용 신청 절차라는 게 있고요. 여기 심사를 거쳐 음악 사용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사용료를 지불한다? 그러면 그 돈은 혹시 그 작사가, 작곡가님이 부르는 게 값이에요? 아니면 정해진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사실은 저작권자가 자유롭게 그 금액을 설정할 수 있지만 지금 관례적으로는 대통령 선거는 곡당 200만 원, 그리고 광역단체장 선거 100만 원,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 50만 원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또 저작권료는 요 정도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저작 인격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개사하고 편집할 때 저작권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면 안 되고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 별도로 승인을 받는 절차가 있을 수도 있어서 딱 정해진 금액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이제 또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게 대부분 이런 금액이랍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로고송만 들려드리니까 왜 민주당은 그러신 분 많으실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직 민주당은 로고송을 발표하지 않았어요. 저희가 로고송 민주당도 발표되면 들려드릴게요. 그런데 이렇게 활기차게 로고송도 발표하고 하면서 국민의힘이 이제 선거 분위기를 띄우려고 하는데 당내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 차이 나던 것이 거의 차이가 없어졌다. 이런 여론조사는 그러니까 하루 이틀 만에 재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론조사 전문가들한테도 다 지금 물어보고 왔는데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기 불가능하다.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는 우리 경선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라도 내일 당장 원데이터를 하태경 후보 측에 공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묘성 기자님, 지금 하태경 의원이 왜 얼굴의 표정에 뭔가 불만이 가득 찬 그런 표정인 거예요? 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사실 자신의 지역구까지 포기를 하면서 당을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나 자신을 포기하겠다라고까지 자평을 해왔었기 때문에 지금 이 결과가 받아들여지기는 좀 어려운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 중구, 성동구, 을 경선에서요. 이혜훈 후보가 그 결선까지 간 끝에 패배를 했는데 그래요? 이 하태경 의원의 분석은 그렇습니다. 앞에 표도 들고 나와서 직접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일단 3자 구도로 이루어진 1차 경선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때 결과가 이랬습니다. 하태경 후보가 46.01%, 이혜훈 후보가 29.71%, 네. 그리고 이영 후보가 25.9%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젠 1위인 하태경 후보가 과반이 넘지 않았기 때문에 결선 투표로 이어졌습니다. 결선을 치러봤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태경 후보가 50.87%, 이혜훈 후보가 49.13%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3자 경선에서 있었던 이영 후보의 표를 지금 이혜훈 후보가 다 흡수한 건가? 라고 분석이 가능할 법도 한데 여기에서 또 이혜훈 의원이 여성 가산점 5%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태경 후보를 이기는 역전승을 거뒀던 겁니다. 하태경 후보는요, 이 여론조사 사실 1차 때는 자신과 이혜훈 후보가 거의 16%포인트 정도 났기 때문에 이게 좁혀지기는 어려웠을 텐데 단 하루 만에 다시 한 2차 여론조사에서 차이가 확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론조사의 원데이터를 공개해야 된다라고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3명이 맞붙은 여론조사와 결선 여론조사, 단둘이 맞붙은 결선 여론조사의 수치만 놓고 보면 하재근 평론가님, 뭔가 하태경 의원이 억울하고 분하고 뭔가 뭐가 있는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이 들긴 할 것 같아요. 하태경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이 분명히 이겼다는 결과가 1차에서는 나온 건데 2차에서 갑자기 이혜훈 후보 지지율이 거의 20%포인트가 폭등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지금 아깝게 느끼면서 일단 믿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데이터 공개를 요구한다라고 하면서 저는 당에서 공정하게 여론조사를 했을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수학적으로 너무 믿기 힘든 결과가 나왔다. 무슨 오류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저도 이과고 수학을 알기 때문에 1차에서 46대 29 나왔고 바로 다음 날 여론조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같은 패턴이라고 생각했다. 상대가 너무 많이 올랐다. 그렇게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여론조사 결과를 믿기 어렵다는 말을 하면서 앞에 붙인 게 본인이 이과 출신인가 봐요. 이과하고 수학도 잘 알기 때문에 이거는 나올 수가 없다. 하루 만에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오냐?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번에 극적으로 이긴 이혜훈 후보는 이런 말을 해줬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학을 좀 더 배우셔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너무나 당연한 게 눈에 보이는 게 그렇게 자명한 게 왜 눈에 안 보이실까? 왜냐하면 이제 하태경 의원은 늘 대통령을 공격하시고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표가 가기가 어려운 후보예요. 책임당원들은 우리 하태경 후보를 극도로 싫어하거든요. 하하. 이게 보세요. 갑자기 사회과학을 좀 더 배우셔야 할 것 같아. 아니 갑자기 난데없이 지금 이 결선 투표 수치에 문과냐 이과냐 이 싸움이 등장한 겁니까? 김묘성 기자님? 네, 그러게요. 이 두 사람 모두 근데 경제학 박사 학위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또 같은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럼 어떤 싸움일까요? 한번 보시면요. 이혜훈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사회과학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하태경 의원은 서울대 자연과학대 물리학과를 졸업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S대에 그 사회과학대와 자연과학대의 싸움 아니야? 라면서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근데 이제 하태경 의원을 포함해서 이번 공천 과정에서 여야 할 것 없어요. 낙천되는 분들은 사실 백성무 변호사님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이 4년 동안 이날만을 다시 공천받을 이날만을 그리고 특히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저 부산을 버리고
나름 아무 연고도 없는 서울로 왔는데 내가 이렇게 떨어져? 지금 믿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태경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허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산 해운대가 어쨌건 본인이 거기 삼선한 곳을 버리고 수도권 험지 출마하겠다 해서 그 당시에 굉장히 당 내에서도 호평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종로를 출마한다 그래서 아니 거기는 국민의힘 의원이 현직인데 거기가 무슨 험지야 이러면서 하태경 의원이 좀 머쓱해진 상황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다시 지목을 한 곳이 지금 바로 이곳 중구 성동 을인데 네. 이곳이 지금 현역 더불어민주당의 박성준 의원이 현역 의원이긴 하지만 그렇죠. 이곳은 국민의힘이 충분히 해볼 만하다라는 얘기가 많은 지역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 3명이나 몰렸던 거예요. 뭐 이혜원 전 의원도 마찬가지고 이영 또 장관도 그렇고 하태경 의원까지 여기 모이게 된 건데 이제 사실 하태경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이 험지를 출마한다고 본인 적을 버리고 나서 지금 총선을 못 나가게 될 상황이 되버린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마 하태경 의원은 본인의 승리를 굉장히 자신했던 것 같은데 이 결론적으로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이 원 데이터를 전부 공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 이걸 공개하기 시작하면 모든 경선지에서 아마 다 공개해야 될 거예요. 너도 나도 다 공개하라 할 것 나도 같다. 공개해줘. 나도 볼게. 그러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좀 애매한 부분에서 그걸 문제 제기하고 나서기 시작하면 공선의 공정성 문제가 또 흐트러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하태경 의원 입장에서 뭐 하태경 의원이 지금 이걸 불복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건 아닙니다만 하태경 의원 입장에서 사실 믿기 힘든 정도의 수준의 결과죠. 네. 근데 또 어쨌건 아까 이혜원 의원 얘기처럼 지금 아까 문과냐 이과냐 얘기가 나왔던 것도 하태경 의원이 굳이 표현을 하자면 친윤 쪽은 아니라는 평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뭐 이영 장관에 관련된 이제 그 표가 이혜원 후보에게 좀 더 많이 쏠리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사실 하태경 이제 의원 입장에서는 후회라기보다는 굉장히 좀 스스로 굉장히 힘들고 좀 당혹스러울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런 상황을 아무도 특히 본인도 예측 못했을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른바 공천 과정에서 탈락한 사람 때문에 시끌시끌한데 민주당에서는 공천은 됐는데 경선을 통해서 공천은 됐는데 그 후보의 과거 발언 때문에 지금 곤욕스러운 상황이라는데요. 얘기 먼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기 DMZ는 멋진 거 있잖아요. DMZ. 발목질에.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DMZ에 들어가고 이 경품을 내는 거야. 발목질에 밟는 사람들한테 목발 하나씩 주는 거야. 그거는 아니. 이게요. 여러분 만약 왁자지껄 상황에서 뭔가 얘기가 들려서 이게 뭔 상황인가 하시겠지만 느낌은 여러분 어떠셨어요? 뭔가 가히 기분이 유쾌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은 드시지 않으세요? 하재근 평론가님. 예, 방금 들으신 내용이 정봉주 전 의원이 지난 2017년 6월 달에 본인의 유튜브 방송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북한의 스키장 활용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 내용 중에 뭐 DMZ에 들어가고 경품을 내는 거야. 뭐 DMZ에는 멋진 것 있잖아요. 발목질에 밟는 사람들한테 목발 하나씩 주는 거야. 이런 식의 대화를 나눴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에 이 DMZ 근처에서 목함 지뢰 사건으로 피해를 당한 군인이 있잖아요. 2015년에 경기도 파주에서 목함 지뢰 사건이 있었고 당시에 DMZ 수색 작전 중이었던 장병 2명이 피해를 당했었는데 하재헌 하사는 오른쪽 무릎 위하고 왼쪽 무릎 아래를 절단했었고 김정은 하사는 오른쪽 발목을 절단했었는데 그런 사건이 있는 나라에서 어떻게 발목질에 운운하면서 희화할 수가 있느냐. 이게 논란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아픔 국민 여러분께서 또렷이 기억하고 계실 텐데 이에 대해서 그러면 손정혜 변호사님, 정봉주 전 의원은 공천은 지금 공천장은 받았습니다만 이 과거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이 해당 발언이 논란이 되자 오늘 SNS를 통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사과의 의사표시를 밝혔는데요. 과거 목발 경품 발언 직후 그 당사자들께 직접 유선상으로 전화를 드리고 직접 사과드렸다. 그리고 관련 영상은
없이 삭제한 바 있다라고 밝히면서요.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마음으로 과거 제 발언에 대해 정중히 사과드린다라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오늘 국민의힘에서도 논평이 나왔습니다. 박정아 수석 대변인은 국민의 대표가 되겠다고 총선에 나선 후보의 가치관과 인식이 끔찍한 수준이다라고 이제 비판의 여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사실 뭐 비단 이번 총선만 그러는 건 아니에요. 역대 총선, 뭐 대선, 큰 선거 때마다 늘 느끼지만요. 자신의 과거 행동이나 발언이 몇 년 뒤에 부메랑에 돌아온다는 걸 이번에 또다시 실감합니다. 뭐 2012년에 그 선거에서 김용민 당시 그 낙곰수 멤버였던 김용민 후보의 발언들 때문에 그때 선거가 사실 완전히 상대방이 넘어갔다는 표현을 써도 괜찮을 정도의 상황이 됐었고요. 지금 정봉주 후보 같은 경우 또 박용진 의원과 경선 과정에서 지금 후보가 됐는데 강북구 의뢰. 네. 박용진 후보가 경선에 탈락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도 말이 굉장히 많은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또 소위 말하는 친명행제, 비명행사 해가지고. 근데 지금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과거 유튜브에서 했던 발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거 말고도 또 논란이 되는 발언도 있고요. 그래요. 소위 조국 그 장관 사태 때 했던 금태섭 지금 전 의원에게 했던 그런 발언들 같은 것도 다 남아 있어요. 물론 본인이 다 삭제를 했지만 이게 하나하나 나오기 시작을 하면 물론 본인은 이걸 과거 이게 지금 현재 발언이 2017년 발언이고 사과를 했다고 하지만 사실 대중들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선거 한 달밖에 안 남았고 그렇죠. 그리고 이번 선거도 뭐 어떤 선거보다 굉장히 치열하게 박빙 효과가 많다는 그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1%, 그 몇 프로가 당선자를 변경시켰거든요. 본인 지역구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뭐 정봉주 의원이 뭐 지금 이 발언, 뭐 거기다 박용진 의원이 재심 신청을 했다고 결과가 바뀌진 않겠습니다만 정봉주 전 의원의 과거의 이런 그 발언들이 앞으로 또 이 총선 과정에서 하나하나씩 들춰진다면 이제 본인 문제가 아니고 민주당 전체가 굉장히 곤란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선거가 채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가장 또 신경 써야 하고 우려되는 게 아마 정치인들에 대한 테러, 그런 폭행 이런 거 아닌가 싶은데 김묘성 기자님, 최근에 있었던 게 바로 원희룡 후보를 돕는 후원회장 맡고 있는 이천수 전 축구선수에 대한 그 폭행 사건이었는데 그 후속 얘기가 지금 전해지고 있다면서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땅 곳곳에는요, CCTV가 아주 많습니다. 그렇죠. 네, 피의자들의 행각도 당연히 이 CCTV에 포착이 됐는데요. 아하. 영상부터 확인해 보시죠. 아, 네네. 네, 지난 7일입니다. 계양역이고요. 한 남성이 원희룡 후보 쪽으로 다가와서 이렇게 먼저 악수를 건넵니다. 그리고는 이천수 씨와 악수를 하는 듯 손을 잡더니 이천수 씨의 허벅지를 무릎으로 가격을 합니다. 네. 이천수 씨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남성을 보냈는데요. 네. 같은 날 길을 걷고 있는 또 다른 남성 보이시죠? 손에요, 드릴을 들고 있습니다. 어머나? 이 드릴을 들고선 이천수 씨를 살짝 데려가서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네요. 두고 보자. 내가 당신의 집도 알고 있고 와이프와 애들이 어디 사는지도 안다라면서 협박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상에, 지금 아찔해요. 제가 당한 일은 아니지만, 그리고 시청자분들도 여러분들이 당한 일은 아니지만 생각해 보세요. 조용한 데로 끌고 가서 잠깐 몇 발자국 끌고 와서 전동공구 드릴을 들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재근 변호사님, 귀옛말로 전한 말이 좀 오싹합니다, 진짜. 지금 이천수 씨 입장에서는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요. 뭐 본인에 대한 위협도 위협이지만 사는 집을 얘기하면서 가족을 언급했으니까 뭐 와이프, 애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는 부모 입장에서는 너무나 이거는 무서울 수밖에 없는 얘기인데 이에 대해서 이천수 씨가 그저께 이제 한국경제 인터뷰에서 다친 곳은 없지만 많이 놀랐다. 네. 그래도 응원해 주시는 주민들이 훨씬 많아서 감사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었거든요. 네. 또 오늘 매일경제 인터뷰에서 네. 가족을 언급하는 건 도를 넘는 것이라 생각해서 네. 신고했다라고 아하. 얘기했고요. 네. 피의자 처벌 의사도 밝혔습니다. 당연히 이건 용납되어서는 안 될 범죄예요. 당연히 저 두 인간들, 두 피해자 처벌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손정희 변호사님.
네, 당연히 경찰에서 조사를 실시를 했고요. 소환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한 명은 60대 남성인데 처음에 그 손을 잡고 이제 허벅지를 가격했던 남성입니다. 그 당시에 주변 사람들이 말리는데도 추가 폭행을 시도했던 전력이 있는데요. 근데 조사 당시 이렇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반가워서 한 행동인데 안 좋게 비춰져서 후회하고 있다. 뭐라고요? 폭행할 의도는 아니었다고 하지만 누가 봐도 CCTV를 통해서 허벅지를 때린 것이 명확하게 확인이 됐었고요. 그리고 같은 날 오후 2시쯤에 계양구의 한 길가에서 보시다시피 협박했던 70대 남성 같은 경우는 이천수 씨에게 실망해서 그랬다. 주거지를 언급한 적은 없다. 이렇게 조사 과정에서 진술했습니다. 반가워서 한 행동. 입에서 나온다고 다 말이 아니에요. 저게 반가워서 한 행동이에요. 그러면 백성문 변호사님, 이 두 사람 어떠한 혐의로 처벌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일단은 이 두 남성이 처벌받는 것은 명확한 상황인데 과연 공직선거법 선거사범으로 볼 수 있느냐, 아까 선거 방해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단순 폭행 협박으로 봐야 하는지,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천수 씨의 지위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천수 씨에 대해서 지금 폭행 혹은 협박을 한 것이 그러니까 선거와 관련된 사람이라고 판단을 해서 선거사범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특정한 개인을 폭행하고 협박한 것으로 일반 형법으로 처벌해야 되는 것인지 이 적용 규정에 대한 지금 아직 그 고민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어떤 방식으로도 이 두 명의 처벌은 명백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어쨌건 이게 공선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행동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일반 형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그 양형보다는 다소 높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거는 축제라고 우리 어른들은 말합니다. 아이들이 볼까 무서워요. 이게 무슨 축제입니까? 제발 앞으로는 이런 행동 28일 동안 제발 최소 28일 동안만이라도 이런 일 없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때 부부였던 두 사람이 6년 만에 다시 만났다는데 대체 누굴까요? 김묘성 기자님. 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그러니까 어떤 세계의 이혼이라고 불릴 법한 이들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이요. 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참석을 했고요. 조정기일이 지난 2018년 1월이었으니까 무려 6년 만에 법정에서 얼굴을 마주 본 것입니다. 세상에. 변론기일 기준으로 본다면 1, 2심 통틀어서 처음 있는 일이고요. 사실 가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이혼 당사자가 직접 재판에 출석해야 할 의무가 없는데 그래서 이들은 출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측이 우세했는데 직접 참석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가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때문에 취재진들은 직접 들어가진 못했고요. 없는 채로 진행이 된 상태로 2시간 만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두 사람이요. 재판을 마치고 각기 다른 출구를 이용해서 나왔대요. 어떤 모습이었고 어떤 말을 했을까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에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어떤 입장 밝히셨는지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오늘 직접 출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날 금액 상향됐는데 혹시 어떤 이유로 밝히셨나요? 오늘 재판에 직접 출석하신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비가 오는 혹시 뭐 법정에서 좀 어떤 입장 밝히셨나요? 노 관장 측 재산분할 요구에 받아들이시는 입장이신가요? 다음 기일에도 출석 예정이신가요? 네, 주변에서 이제 뭐 고함치는 뭐 야유 보내는 목소리 잠깐 들리기도 했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재판 마치고 나온 최태원 회장은요 잠시 글쎄요 이게 여유인지 모르겠습니다. 비가 오네 했어요. 그런데 하재근 평론가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비만 온 게 아니라 눈도 오고 꽃도 피고 바람도 불고 장마도 오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 상당히 그 세월이 흘러간 것에 대한 시적인 표현이 막 난무가 했는데 그 두 사람이 1988년에 결혼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2017년 7월 달에 최태원 회장이 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을 한 겁니다. 그리고 2018년 2월 달에 최태원 회장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때부터 계산하면 올해가 이제 2024년이니까
7번째 꽃이 조금 있으면 피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근데 2022년 12월 달에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 판결이 뭐라고 나왔냐면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고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 라고 나오면서 애초에 노 관장이 요구했던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50% 분할은 인정하지 않았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근데요,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이 세간의 주목을 끄는 이유에는 이 과정에 제3자가 등장한 거잖아요. 손정혜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이 소송과 좀 연관되어 있다라고 보이는 소송이 지난해 3월에 제기되기도 했었는데요. 바로 노소영 관장이 김희영 이사장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무려 배상 금액을 30억대로 이제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관련 변호사가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이제 1,000억 원 이상이다 이렇게 주장해서 서로 허위다 이런 공방전도 있었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최 회장 측에서는 왜곡된 주장이다. 김희영 이사장에게 지출된 돈은 6억 원대에 불과하고 오히려 노 관장에게 지원한 금액이 1,100억대에 달한다. 이런 공방이 제기도 했었고요. 이와는 좀 별개의 사건일 수 있는데요. 이 노 관장의 개인 회사와 관련된 직원이 노 관장의 돈을 횡령하거나 사기한 사건도 알려졌었습니다. 무려 26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는데 그때 처음 5억 원을 이제 사기로 이제 편취하는 과정에서 뭐 소송 비용이 부족하니까 5억 원을 송금하라. 이런 과정으로 이제 사기와 횡령을 한 범행도 지금 형사 고소돼서 수사 진행 중입니다. 2022년 때 1심 때 판결에 그때 내용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 그리고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 그리고 최태원 회장 보유의 SK 주식 50% 분할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위자료 1억 그리고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 지급하라. 이 내용에 대해서 노소영 관장만 항소한 게 아니라 최태원 회장도 항소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항소심문도 이거 예측 불가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최태원 회장이 항소한 부분은 주로는 위자료 부분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뭐 불륜을 저질렀다고 해도 위자료가 1억씩 나오는 게 그렇게 흔치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위자료가 과하다는 게 주된 이제 항소 이유고 노소영 관장 같은 경우 일단 665억 원의 재산 분할 이것도 사실 거의 그 재산 분할 액수로는 거의 사상 최대 수준입니다. 법원에서. 하지만 본인이 청구했던 건 SK 주식 지분의 2분의 1이었죠. 대략 한 1조 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1조에 665억 원이면은 사실상 패배한 것이죠. 그래서 노소영 관장은 항소심에서 주식으로 분할을 해달라고 하니까 좀 힘드네. 왜냐하면 경영권의 변화가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주식을 분할하는 건 현실적으로 잘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거기다 특유재산이라는 이유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항소심에서 현금으로 바꿔서 오히려 금액을 증액을 했는데 현금을 예를 들어서 2조를 청구했는데 2조를 지급해야 되면 최태원 회장이 뭐로 만들죠, 돈을? 결국 주식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네요. 결론적으로 동일한 내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이 돼서요. 뭐 일단은 많은 법조인들의 판단으로는 재산 분할 액수에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법조인들의 평가인 것 같고 왜냐하면 특유재산 부분을 건드리기가 쉽진 않은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요. 그래서 일단은 4월 16일 날 한번 기를 더 마치고 선고기를 잡기로 했다고 하니까 아마도 빠르면 5월 달에는 소위 말한 이 세 개 이혼 소송의 항소심 종결이 예상이 됩니다. 야, 지금도 3월 중순인데 5월이면 아직도 남았어요. 상반기 중에는 나올 것 같은데 일단은 차분하게 이 항소심도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어머, 제목 보세요. 마법의 양탄자 뭐 이런 건 들어봤지만 마법의 유모차는 또 뭡니까, 김묘성 기자님? 네, 보고도 눈을 의심케 하는 신기한 마술이 펼쳐집니다. 어디에서요? 바로 서점에서 펼쳐집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유모차를 끌고 서점으로 들어가는 여성 방금 보셨죠? 이곳저곳 돌면서 책도 보고 문구류도 고르고 그 물건들을 유모차에 담습니다. 어느새 한가득 차버린 유모차 이렇게 그러네요. 담는 거 보이시죠? 어이구. 그런데 잠시 뒤에 보니까요. 여성이 끌고 있는 유모차 안에가
텅텅 빈 모습으로 발견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요. 앞서서는 가득 찼는데 지금은 없죠. 네네. 이 여성 물건을 담는 것만 봤지 사실 내려놓는 모습은 없었는데 네. 정말로 물건을 넣으면 사라지는 마법의 유모차였을까요? 아니 이거 완전 그거잖아요. 김묘성 기자님.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뭐 이거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요. 물건에 정말 발이라도 달린 건가 싶기도 한데 비밀스런 마술의 정체 역시 화면에 담겼습니다. 좀 설명해 드리면요. 한참을 신나게 쇼핑하는 여성, 네. 아직까진 가득 차 있는 유모차를 끌고 어느 곳으로 향하는데요. 향한 곳이 바로 책장 사이입니다. 네. 주변을 둘러보면서 한참을 나오질 않았거든요. 네. 드디어 복도 쪽으로 나오는데 유모차 속 물건들이 나오니까 사라져버린 거예요. 어머나? 책장 안에서 나오니까요. 네. 이 마술의 비밀, 유모차가 아닌 여성에게 있었는데요. 어허. 담았던 물건들을 계산하지 않은 채 준비한 가방에 모두 옮겨 담은 겁니다. 어머나? 그렇게 서점을 빠져나와서 자신의 차로 이동을 하거든요. 이렇게 차에서의 모습까지 포착이 됐습니다. 어머나? 훔친 물건들을 서둘러서 차 안으로 옮기고는 현장을 떠났습니다. 아니 뭐 차도 보니까 형편이 어려운 사람도 같지도 않은데 일단 저거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지금 백선 배사님? 본인은 굉장히 용의주도하게 지금 서점에서 물건들을 절도하려고 한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동선을 다 보고 있잖아요. 네네. 전혀 용의주도하지 않은 거죠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유모차에 뭘 담고 책장 사이로 들어가면 CCTV가 안 보이잖아요. 아까 보면 네네. 그때 이제 본인 가방에 이걸 싹 다 담고 가방 채로 그냥 나와서 계산 안 하고 나온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안에 뭐 15만 원 상당의 고가의 사인펜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물건들을 가지고 계산을 하지 않고 지금 보셨던 것처럼 빈 유모차를 끌고 본인 차로 가서 사라져버린 겁니다. 와. 그러니까 저 안에 그러니까 유모차와 책장 두 개 사이의 마법을 가지고 물건을 절도하려고 했던 거죠. 아니 근데 저 여성이라는 사람 솔직히 여성분 하고 싶지 않아. 여성이라는 사람의 눈에는 더 심한 말 하고 싶은데 지금 참는 거예요 여성이라. 근데 지금 뭔가 비싼 걸 딱 잡아내는 눈을 가졌나요? 여러 만년필이 아니라 사인펜 하나가 15만 원이래요. 대박 사건. 그런 것만 돈 되는 것만 골라 훔쳤나 본데 그런데 보세요. 자기 딴에 머리 썼어요. 근데 사각지대 가니까 자기 머리만 보이고 뭐 안 보이지 행동. 그런데 경찰의 눈까지 CCTV 눈까지 속일 수 있었을까요?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24일 날 발생은 됐는데 절도가 된지를 모르고 있다가 2월 5일 날 없어진 거를 발견을 한 거예요. 직원이 2월 5일 날 좀 물건이 없어진 것 같다. CCTV를 확인 중이다. 이런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하게 된 거죠. 1월 24일 날 그 섹션의 사인펜을 가져간 거를 보게 된 거죠. 같이. 그 사인펜이 사람들이 자주 찾지 않는 곳에 계속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여자분이 빨간 유모차였거든요. 근데 CCTV 상으로 보면은 그게 좀 잘 보였어요. 그래서 CCTV를 동선을 계속 딴 거죠. 저희도 이 영상을 계속 봤습니다만 행동 하나하나가 고스란히 CCTV에 찍혀 있어서 뭐 잡는 거, 검거하는 건 시간 문제 아니었습니까? 손정혜 변호사님. 네, 이 여성 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렇게 고스란히 CCTV에 찍혔을 뿐만이 아니라 재고 관리 과정에서 분명히 이 물건들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다량이 없어진 아하. 거죠. 일단 사인펜을 포함해서 한 15만 원어치가 사라진 것을 직원이 뒤늦게 알고 그러니까 사건 발생한 10일 후에 이제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네. 신고 시점부터 경찰이 이 여성을 검거하는데 네. 4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하, 네. 그러니까 CCTV로 여러 번 돌려보고 이 탐문 수사 끝에 이 여성을 검거했다라고 하고요. 다행인 것은 이렇게 훔친 물건들도 회수됐다고 합니다. 네. 저런 짓을 자기 딴에 머리 쓴다고 했지만요. 어쨌든 이 대한민국 땅에서 범죄는 딱 걸리게 돼 있다는 거 명심하기 바랍니다. 분위기 바꿔볼게요. 저희가 그동안 현역가왕 탑7과 일본의 트롯걸스 탑7이 뭐 만났었다 어쨌다 이런 얘기는 자주 들려드렸는데 이 제목이 또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김묘성 기자님. 네, 사실 그동안 우리와 맞붙은 일본의 탑7 그 가수들은 어떠한 실력을 갖췄는지 뭐 면면에 대해서 알지는 못했었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서로 대면을 했다, 마주봤다라고는 하지만 그 분위기가 어땠을지 자세하게 전해지진 않았었는데 네네. 오늘은요. 네.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나눴고 또 어허. 분위기는 어땠는지 직접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어허.
긴장 속에 마주한 한일 탑7의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네. 언니. 우와. 현역 가왕. 와 이거 완전 야 어머. 잠깐만. 아니 진짜로? 야 진짜? 일본 분들도 오세요? 뭐야? 오늘부터 싸워요? 뭐야? 기싸움이야. 자 봐봐. 대면식인가? 와우. 들어왔잖아. 이쪽에 앉을 거야. 이쪽에 앉을 거야. 이것도 기싸움이야. 야 너무 햇빛을 보면 안 돼. 눈하고 코가 없어져. 일본 탑세 언제 끝났는데 무섭다. 아니 일본 친구들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손님 대접이 좀 안녕하세요. 드레스를 입고 오셨네 다들. 말 좀 해주지 우리도. 우리는 옷을 너무 안 차려입었네. 차려입었는데? 가와이이ってなんて言うんでしたっけ? 가와이 예뻐요. 카와이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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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와이. 이게요. 대면식이라는 게 정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하다 보니 상견례를 해도 결혼하려고 상견례를 해도요. 뭐 팽팽 긴장감 이러는데 지금 대면식 보세요. 입으로는 귀여워 뭐 하면서도 지금 머릿속 뭉개고 그러면은 뭐지? 이 분위기는 뭐지? 할 것 같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예, 뭔가 그 화기애애함 속에서도 그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었는데 마이진 씨가 이제 벌써부터 싸우는 거야 막 이러면서 분위기를 선도했는데 네. 그런데 이제 또 우리나라 톱7 같은 경우에는 평상복을 입었는데 네. 일본 톱7하고 사전에 예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또 바로 이제 어떤 드레스 같은 걸 입고 나와서 네. 저런 문제도 굉장히 옷을 어떻게 맞출 거냐도 굉장히 예민한 문제거든요. 그렇죠. 저런 걸 통해서도 뭔가 기선제압이 이루어진 것 같기도 하고 네. 마지막에 일본 그 톱7 측에서 네. 한 사람이 가와이가 한국어로 뭐냐라고 물으면서 귀여워요라고 덕담처럼 웃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네. 그 귀여워요라고 말을 한 사람이 일본 팀의 16살 막내라고 합니다. 그래요? 상대팀의 16살 막내가 우리나라 전체 탑7한테 귀엽다고 한 것이 과연 이제 덕담일까 기선제압일까 뭐 여러 가지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긴장감 속에 인사는 나눴어요. 이제 뭔가 진심이 깔렸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첫인상 파악은 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제 일본 트롯걸스의 탑7은 눈앞에서 봤는데 일본 트롯걸스 중에 누가 1등인지 모르잖아요. 네, 일단 저 그 상견례 자리에 네. 1등이 안 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까 지금 우리 그 대표팀의 대표팀. 얘기 중에 어제 일본 1등이 결정됐다던데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잠깐 들으셨을 텐데 이 전날 이제 1등이 결정이 됐는데 29살의 호쿠다 미라이라는 가수입니다. 네. 근데 이 호쿠다 미라이가 바로 해외 공연 일정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참석을 못했다고 해요. 근데 뭐 거의 압도적으로 모든 뭐 연예인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우승을 했다고 하니까 엄청난 실력자인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더 긴장을 놓쳐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 한국의 김다연, 뭐 린, 박혜신 그와 비견할 만한 탑7에 일본의 탑7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저 우타 고로코 리에라는 그 가수는 일본 OST 여왕입니다. 바로 그래요? 린이 떠오르고요. 오호. 그리고 일본의 김다연이라고 할 수 있는 스미다 아이코 씨도 있고 또 아까 조금 전에 16살짜리 엔카 신동도 있고 아 정말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야, 얘기 듣고 보니까 어떻게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거의 판박이처럼 한국 현역가왕 탑7에 있는 그 판박이처럼 일본에도 린 씨 같은 OST 여왕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현역강 탑7의 황금 막내 라인 전유진, 김다연과 같은 그 라인도 지금 일본에 있다는 거잖아요.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즈마키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스미다 아이코 이문입니다.
なんて言うんだっけモル 김다영 같은데? 만나서 반갑습니다. 嬉しい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그럼 나이가 제일 어린 친구가 そうですね。はい。16歳。 몇 년생이냐고 묻는 거 어떻게 해요? 2007년. 아, 2007년생이에요. 2006년이요. 아, 1個上か。1個上か。10代なんだ。몇 살 이시냐고. 아, 15歳. はい、15歳. 16歳. 6. 귀엽다. 너가 제일 어려워. 어디 언니들한테 귀엽대? 몇 살 때부터 노래했는지 물어보고. 一番最初に歌ったのは2歳なんですけど。2歳? 2歳って歌えるの? 2歳. 엄청 어릴 때부터인데요. で、4歳ぐらいから大会に出たりとか、テレビ出たりとかで、なんか 에이, 그래도 그건 아니지. 어디 2살 때 엄마 할라요. 또 2살 때 노래를 불러요, 손정혜 변호사님. 네, 근데 좀 신기한 게 15, 16살 뭐 이렇잖아요. 서로 1살 차이로 귀엽다고 그래서 좀 더 귀여운 거 아닌가 싶은데 네. 사실 되게 비슷한 게 많습니다. 한국 탑7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본 탑7에 신동들 있잖아요. 아하, 네. 일단 전유진 양 2006년생인데요. 아즈마 아키 아까 2살 때부터 노래 불렀다는 신동이 두 사람 또 공통점이 있는 게 한 살로 이제 나이는 2006년생, 2007년생인데 생일이 똑같습니다. 그래요? 10월 10일로 생일도 똑같는데 운명 같은 관계에 놓여 있다. 이 한일 강전에 정말 경쟁자로 맞붙게 될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진짜로 웃으면서 뭐 나이 서열 따지지만 웃으면서 따지만 긴장감도 흘러요. 그런데 황금 막내 라인도 지금 판박이처럼 있지만 보세요. 김묘성 기자님, 린, 박혜신 이런 든든한 실력자 라인업도 혹시 판박이처럼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없었으면 좋겠지만 있습니다. 어머나? 네, 한국의 OST의 여왕이라고 할 수 있는 린이 있다면 사실 일본의 OST 여왕도 존재하고요. 일본에도 제아의 고수가 있습니다. 어머나? 과연 어떤 분이었을지 맛 언니들의 대화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아, 네. 안녕하세요, 마코토입니다. 어떡해, 너무 떨린다. K-POP アイドルに憧れ高校卒業後単身韓国に渡り 안녕하세요. 저는 나츠코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타고코로 리에입니다. 우타고코로 means the song from my heart. That means so 잘부터 질문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노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많이 응원 사랑해요. 를 하시고冬の 소나타. 폴라리스. 폴라리스. 君に会えない夜が 지금 막 이렇게 주고받고 티키타카로 막 대화가 오고는 과정에서 보세요. 지금 린 씨가 숨겨진 일본 능력을 잠깐 구사해서 뭔가 통역 없이 잠깐 대화가 가능했는데 그런데 그 와중에 지금 보세요. 하정은 평론가님 시키지도 않았는데 지금 일본 OST 여왕인가요? 그분이 노래를 막 했어요. 예, 정말 놀라운 모습인데 원래 가수는 노래 함부로 잘 안 하거든요. 네. 그 정식 무대에서만 주로 하는 거지. 네. 저렇게 노래를 바로 하는 것은 굉장히 이 프로그램에 뭔가 좀 겸손하게 임하고 열심히 임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자기 노래소리를 그대로 상으로 들려준 거잖아요. 근데 지금 어린 신인도 아니고 네. 지금 나이가 50세인 일본의 OST 중견 가수라고 할 수 있는 우타고코로 리에 씨가 네. 그냥 그 자리에서 생으로 노래를 들려준 거 보면 네. 정말 겸손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일본 참가자들이 한국말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굉장히 이 프로그램에
열의를 가지고 임하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는데 정말 진지하게 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한일 탑7끼리 지금 빨리 격돌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데 원래는 3월 26일에 방송된다고 했었거든요. 이달에 보는구나 하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미뤄졌습니다. 일본 측의 편성 사정 때문에 일주일 미뤄져서 4월 2일부터 방송될 예정입니다. 뭔가 좀 빨리 보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어쨌든 한일 트롯 탑7의 대결 창과 방패 대결이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머 제목이 오싹하네요. 혹시 아직 여름도 안 됐는데 무슨 공포 영화인가요? 김묘성 기자님. 공포스럽지 않고요. 귀신도 아닙니다. 새벽 시간만 되면 누구보다 바쁘게 움직이는 금발머리의 한 여성이 있습니다. 어떤 분인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캄캄한 새벽에도 바쁘게 돌아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새벽 배송업체의 물류센터인데요. 까만 모자를 쓴 이 여성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요, 이 여성분 금발머리거든요. 지금 보이시죠? 물류 작업을 마친 후에는 본격적으로 물건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배달하는 이 금발의 여성. 도대체 그녀는 누구일까요? 아니 금발 저는 하재근 평론가님 한국분이 요즘 머리를 저렇게 염색한 줄 알았더니 언뜻 보니까 외국분 같은데요 지금 어떻습니까? 네, 외국분이 맞습니다. 그래요? 저런 금발의 배달 기사분은 저는 얘기를 못 들었었는데 알고 보니 저런 분이 실제로 배달을 하고 있었고 바로 러시아인 폴리나 씨인데. 러시아 분이세요? 그렇습니다. 저 여성 폴리나 씨가 한국인 남편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으로 이주를 했는데 근데 남편이 그 반려동물하고 같이 올 수 있는 카페를 경영했었거든요. 코로나19 때문에 카페가 안 됐잖아요. 그때 망한 거예요. 사업 실패로 빚을 2억 원을 지게 돼서 결국 부부가 새벽 배송 업무를 시작을 했는데 근데 문제는 올해 초에 남편이 설암 진단을 받게 된 겁니다. 남편은 수술을 하게 됐는데 저분이 남편분이군요. 그렇습니다. 아내인 폴리나 씨가 홀로 새벽 배송 일을 해오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세상에. 새벽 배송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시청자분들 중에도요. 업무 늦은 시간이요.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은 직접 걸어 올라가야 되고 무거운 짐 들어야 되고 특히 밤 늦은 시간, 새벽 시간 때 좀 무서운 것도 있잖아요. 관련해서 폴리나 씨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 중 하나가 눈이 많이 내렸어요. 첫 번째 배송구역은 대부분 엘리베이터가 없는 아파트가 많았기 때문에 어려웠어요. 가끔씩 처음에는 약한 지역에 배달할 땐 무서웠어요. 일하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사람들을 칭찬해요. 때때로 사람들은 쿠키나 음료도 제공했어요. 한 번은 한 아저씨께서 저에게 맥주 한 캔을 주셨어요. 그러니까요. 딱 지금 어려웠던 점 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손정임 여사님 진짜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을까 하는데 한국에 어쩌다가 오게 된 걸까요? 네, 폴리나 씨 25살이라고 하고 한국 생활은 3년 차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남편 문상원 씨가 러시아로 여행을 갔다가 우리 폴리나 씨를 만나서 한눈에 반해서 교제를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작년 8월에 이제 결혼식을 올렸다고 하는데 남편이 아프기 전까지는 낮에 이제 한국어 공부 학원 가서 공부도 하고 또 저녁에 함께 배달 일을 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남편이 아프니까 배달 일을 혼자서 한다라는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실질적 가장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남편이 5년간은 앞으로 이제 매일 과일과 건강식을 먹어야 되는 사정이 있다고 합니다. 이 토마토 주스 매일 갈아서 남편을 알뜰히 챙기고 있다라고도 하고요. 또 이제 남편도 좀 미안하잖아요. 아내 혼자 배달 일을 하니까 항상 아내를 내조하고 사랑으로 이제 힘든 아내를 보살피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맨날 뽀뽀와 배웅으로 남편이 아내를 배웅하기도 하고요. 또 새벽 배송 나가는 아내를 위해 도시락을 싸주기도 하고 퇴근하면 직접 한식을 차려주면서 아주 남편도 내조를 톡톡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 대단합니다. 진짜 사랑이 넘치는 부부인데 이 폴리나 씨도요. 새벽 배송 마치고 집에 와서 왜냐하면 낮과 밤이 뒤바뀐 생활하면 몸의 리듬 깨지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그냥 마냥 쉬고 싶을 텐데도
백성문 변호사님, 네. 남편에 대한 간호도 빼놓지 않고 있답니다 지금. 저는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이 얘기를 듣고 폴리나 씨가 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분이 지금 설암에서 투병을 하면서 지금 치료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병에 걸려서 치료를 할 때까지는 당신 앞에 내가 서 있겠다. 내가 앞에 나가서 돈도 벌고 간호도 하고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두 부부가 굉장히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너무 둘 표정만 봐도 행복해 보이죠.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배송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요. 주소를 어떻게 찾나요? 맞아요, 진짜. 이게 러시아인이 한국에 와서 주소를 찾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1년 동안 남편하고 두 분이 같이 배송을 한 적이 있었어요. 퀴즈 누가 5배송 더 많이 했을까요? 딱 문제 낸 거 보니까 남편 분이겠죠. 네, 맞아요. 폴리나 씨 딱 한 번 했답니다. 5배송. 그리고 남편이 10번 하는 사이에. 세상에. 그러니까 가기 전에 배송하기 전에도 확인하고 가서도 확인하고 또 주소 보고 세상에. 다시 또 확인하고 그래서 자기는 배달일을 거듭해서 주소를 확인하는 것이 5배송을 하지 않는 본인의 꿀팁이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누리꾼들 타국에서 언어도 힘들 텐데 정말 대단하고 참으로 존경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경도 뛰어넘은 두 분 사랑 멋지게 또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